여러분 이게 진짜로 정상으로 돌리셔야 돼요. 네. 비정상의 정상화. 안 그러면 이거 무지하게 가난해집니다. 돈을 사용하는 금액을 줄이잖아요. 한 번 쓸 때 돈의 가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과소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과소비라고 얘기한 진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비정상적인데 정상처럼 느껴지는 과소비 7가지를 제가 오늘 뽑아봤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7가지. 그 7가지가 뭐냐.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게 과소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과소비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월 소득에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당연하게 탑니다. 월 소득이 6개월이요? 6개월 넘으면 안 됩니다. 너무 낮아 보이는데 갑자기 확 낮은데. 낮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차량을 고르는 수준이 인플레이션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3단계 위의 차를 탄다는 거예요. 3단계 위의 차를 탄다는 건 뭐야? 차가 일단 실용성으로 고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실용성으로 고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심에 있으면 필요 없으니까 안 사거나 외곽에 있으면 사지만 출퇴근용이면 골프를 사는 거죠. 골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왜 3단계의 차를 타느냐? 실용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접근하냐면 나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볼까? 이 정도로 봐주기를 바란다. 라는 기준으로 그냥 사는 거죠. 야, 아니 그럼 월급 200이면은 1,200만 원짜리 중고차 사라. 아니면은 200이면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6개월치 차를 사는 거 그럼 1,2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1,200만 원 차를 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세게 얘기하자면 월소득 500 이하면 사면 안 돼요. 차를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되는데 뭐 굳이 사자면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의 6개월 이내의 차를 사라. 그래야만 본인의 월 소득의 5에서 7% 이상으로 유지비가 안 나옵니다. 이게 제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과소비하는 것들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차 사면 끝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네, 진짜로. 차 사면 유지비뿐만 아니라 이제 활동성이 넓어지니까 갑자기 안 쓰던 막 그렇죠. 여행도 가고 막 하니까. 그걸 우리가 파생 소비라고 하는데 차에만 나가는 소비를 계산을 하고 차를 사신단 말이야. 뭐 내가 몇 킬로를 타니까 그렇죠. 뭐 기름값이 얼마고 싸게 먹어요. 뭐 이제 아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대충 월 소득의 10% 안으로 막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차를 사면 사람은 떠나게 되는. 그거 뭐 그렇죠. 어디 고이고이 모셔놓을 겁니까? 타고 나가게 되잖아요. 나간다는 건 뭐 결국 어디 놀러 간다는 건데 놀러 다니다 보면은 거기 가서 놀고 그냥 갔다 오기만 하나? 가서 또 뭐 그렇죠. 식사를 하고 맞아. 또 하프를 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정상으로 돌리셔야 돼요. 비정상의 정상화. 안 그러면 이거 무지하게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죠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 없게 지금 하고 사실은 있는 거야. 다 쓴 거죠. 뭐 누가 맞아요. 갑자기 돈 훔쳐간 거 아니니까.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도 과소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탕비실에 여러분 보면은 멀쩡하게 커피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맥심.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도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점심 먹고 커피 전문점 들러서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테이크아웃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뭐 스벅이나 커피빈이나 폴바셋 가서 커피를 절대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그냥 뭐 매일 그냥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보통 본인 시급을 좀 계산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 시급 계산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15,000원이다. 그럼 한 20분짜리 시급을 그냥 커피를 탁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20분 더 일하라고 그러면 아마 화날 분들 많을 텐데 20분짜리 커피는 막 산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은 당연히 돈이 안 모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 이와 유사한 건데 멀쩡한 구내 식당 놔두고 그냥 잠깐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값이라는 게 뭐 한 10,000원, 15,000원은 줘야 그래도 괜찮은 걸 먹을 수 있는데 짬밥이 싫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건 이해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씩은 괜찮은데 우리 직장인들 너무 자주 나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 야, 근데 이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비정상이다.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화가 너무 고착화돼 있다.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좀 있으면 봄이지 않습니까? 이제 입춘도 지났고 물론 뭐 꽃샘추위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이제 봄의 느낌으로 이제 옷을 입고 왔는데 봄 되면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입을 옷이 없다.
옷은 그렇게 많지만 입을 옷이 없다. 그래서 옷장 열어보면 네. 옷장 열어보면은 뭐 정말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작년에 산 봄옷, 재작년에 산 봄옷은 언제 입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절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신상 사는 거 지금도 인터넷 쇼핑 보고 있죠. 봄옷 요즘 봄옷 한창 인터넷 쇼핑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과소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면 벌써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라고 네. 좀 들릴 것 같은데. 악플 엄청 달리는 소리가 나는데 저의 임무는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본인 월 소득의 25% 넘는 엔겔 지수. 엔겔 지수요. 요거도 과소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소득이 한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25% 꼭 지키셔야 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예를 들면 월급 한 300만 원 탄다 그러면 25%면은 얼마냐면 75만 얼마입니까? 7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75만 원에 보다 더 많은 식생활비를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 식생활비 안에는 뭐야? 만약에 1인 가구라 그러면은 뭐 혼자 밀키트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거, 뭐 장 보는 비용, 그다음에 외식 비용, 배달 비용 이런 거 하여튼 목으로 넘기는 모든 비용인데 그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살기 위해 먹는 게 그렇죠. 예. 살기 위해 스타일입니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기 위해 먹는데 우리가 한 달에 90끼에다가 뭐 간식까지 하면 한 뭐 120끼를 먹는다고 봤을 때 그 120끼를 다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식사를 즐기기 위한 식사도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네.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0끼 정도. 120끼에 한 달 그 식사와 간식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네. 뭐 우리가 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좀 힐링을 받고 싶어 이해를 하는데 네. 그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소득이 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엔겔 지수 25%를 안 넘기는 게 좋다. 500만 원 넘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500만 원 넘으면 엔겔 지수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으면 엔겔 지수는 떨어지니까. 네. 500에서 뭐 1000이다 그러면 한 20%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70만 원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네. 70에서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이벤트 하면서 네. 맛있는 외식도 하고 배달도 하고 또 뭐 요리도 하고 네.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좀 리미테이션은 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맨날 훌쩍훌쩍 넘으면서 아니 내가 지금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돈 버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지. 뭐 월급 300인데 배달 음식 막 80만 원, 100만 원 시켜 먹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배달 음식만 80만 원, 90만 원이고 나머지 안 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뭐 다른 식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6번째는 월 소득의 15% 넘는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15%. 네,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은 네. 얼마예요? 45만 원. 45만 원. 문화 레저 비용이 뭡니까? 영화, 공연, 관람, 그다음에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문화 생활이라고 볼 수 있나? 뭐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관련된 뭐 베이커리, 뭐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본인의 운동, 취미 이런 거 다 해서 본인의 월 소득의 15% 넘어가면 안 된다. 15%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10% 넘어가면 안 돼요. 10%. 10%면은 15%가 아니라 10%. 300만 원 버시면 30만 원 이내로 막아야 된다. 15%는 뭐 15%까지는 뭐 있는 분들이 뭐 문화생활에 굉장히 집중을 하신다면 있을 수 있는데 바람직한 건 10%고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15%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그 목젖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25% 요게 10%면 35%네요. 요것만. 그렇죠. 예. 그 이내로 무조건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또 있잖아요. 주거 비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월급의 30-40%, 40-50% 저축하냐.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저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방어가 안 되는 거는 다 과소비가 되는 거죠. 아니, 독일처럼 노후 준비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독일처럼 그냥 60까지 70까지 일하고 은퇴하면 본인이 받았던 소득의 70%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가지고 저도 이제 막 TV를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여행을 합니다.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걱정인데 돈 모아서 여행 가지 않고 여행 갔다 와서 갚는 행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과소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행을 가셔라 그러면 여행을 간다는 거는 뭐야? 본인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 네. 그럼 보상을 준다는 건 뭐냐? 본인이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을 그렇죠. 받을 만한. 그럼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은 뭐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를 세이브했느냐. 저는 항상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을 가려면 한 뭐 자유여행으로 가면 한 500만 원, 뭐 패키지로 가도 뭐 한 350은 들잖아요. 뭐 자유여행으로 가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좋은 호텔에서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500만 원 쓴다고 봤을 때 한 열흘 정도, 500 정도를 본인한테 여행을 보상을 하려면요, 1억은 모아야 됩니다. 한 1억 모으면 그때 1억 모으면 500 정도 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모으는데 한 달에 한 149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5년 모으면은 1억 되니까 5년 후에 가세요, 유럽 여행.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그 적금하면서 5년 후에 떠날 유럽 여행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500을 지르고 와서 그 500만 원을 갚는다? 이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야, 1억 모으려면은 언제 가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여행 경비로 가는 거는 어딜 가? 그런 건 뭐 동남아시아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는 한 5천만 원 모으고 가시면 돼요. 5천 정도는 모아라. 네, 그리고 제주도 가서 뭐 한 3박 4일 이렇게 여행 간다? 한 1,500, 2천 정도는 모으고 본인한테 한 100만 원, 150만 원 들여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행이라는 거는 여행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가기 전에 설레임, 갔을 때 즐거움, 갔다 와서 추억. 요거잖아.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러면 한 5천만 원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동남아시아 멋지게 여행을 한번 다낭으로 갔다 와보자. 이렇게 계획 세웠다 그러면 본인이 다낭 가기도 전에 이제 적금 한 5개월만 더 내면은 난 다낭으로 떠난다. 그러면서 다낭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뭐 찾아보고 뭐 어떤 게 더 좋냐, 뭐 정말 맛집은 어디가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딱 가는 거랑 그냥 갔다 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게 가기 전에 설레고 가서 즐겁고 갔다 와서 추억이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홈쇼핑에서 하는 거 보고 야 저거 괜찮다, 저거 바로 전화해 이러고 떠나면 뭐 설렐 시간도 없고 그런 것도 없죠. 뭐 알아볼 시간도 없고 그냥 가서 후회만 남아. 저거 좀 알아보고 갈 걸.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3년 후에 5년 후에 떠난다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이거만 하면서. 근데 지금 너무 또 이거를 우리가 뭐 몇 % 이상 쓰지 마라 그러니까 막 나는 거의 뭐 기계처럼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돈을 줄이면 내가 굉장히 답답할 것처럼 느끼잖아요. 안 줄여봤잖아요. 줄여보세요. 줄여보면 돈을 사용하는 금액을 줄이잖아요. 한 번 쓸 때 돈의 가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킨을 한 달에 10마리 먹는 사람하고 5마리 먹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하냐 그러면 당연히 10마리 먹는 사람이 10마리만큼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줄이면 한 번의 소비를 한 번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죽으란 얘기구나. 그게 아니야. 해보면 나름대로 즐겁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1일 1식을 하는데 저녁만 먹거든요. 진짜요? 좀 하고 있는데. 그 뭐 간헐적 단식을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 번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를 정말 그렇지 소중해지는 거지. 고민해서 어제 먹은 거 말고 내일 먹을 거 말고 오늘 뭐 먹지? 그걸 되게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3끼 먹으면은 그냥 대충 먹으니까 또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이런 하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교육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교육비가 사교육비 여기로 가면 이제 더 이상 계산기가 아니잖아요.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적이 기성세대는 MZ세대는 2030은 과소비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금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녀교육비. 근데 자녀교육비라는 게 뭐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갔는데 솔직히 이거는 코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 맞아. 노후 준비 안 된다. 근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게 바로 이 문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녀교육비, 사교육비에 지나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뭐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해서 그 자녀가 나중에 성공해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공부해주면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공부하면 그냥 공부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공부가 돈이 제일 적게 들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막 다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다가 얘가 뭐 미술을 한다, 체육을 한다 이랬다가는 음악을 한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는 거 자체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기성세대가 노후 준비를 등한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옛날만큼 학벌이 영향력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부로 봤을 때는 뭐 좋은 명문대를 보내고 인서울을 하고 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뭔가 베네핏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떤 대단한 베네핏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조금 좋은 학교 가면은 뭐 취업도 잘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뭔가 잘 될 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면하고 싶은 심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를 뭐 스카이를 보내갖고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최악의 국면인 어떤 불안함을 좀 방어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시켜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거 다 껴봐야 사교육비로 나가면 끝도 없는데 근데 이게 감정의 영역이고 어찌 보면 또 우리 애가 만약에 또 학교 갔다 와서 딱 문 열고 들어와서 바로 가방 소파 던지고 아 짜증나 그러고 딱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왜 그래 하면은 뭐 몇 점 떨어졌어 막 학원도 못 가가지고 내가 뭐야 막 이러고 좀 가야 될 것 같아. 소리 지르고 막 다른 애들은 좀 과외하는데 뭐 이래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조언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이 먹힐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잡을 탁 정년까지 하고 퇴직하고 바로 나는 쉬고 이런 옛날 생각을 그대로 대입했다가는 이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과도한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SNS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교육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1일1식 같이 애가 정말 원하는 거 해주고. 맞아요. 그럼 잘 나오면 더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좀 낫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는 네가 정말로 원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따른 그러니까 부모가 지원해 주는 거에 따른 어떤 반응이라든지 얼마나 따라오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목표를 자녀가 갖고 있느냐를 보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막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도 좀 스마트하게 좀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지원이 그냥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부모의 경제력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력 안에서 지원해 줄 때 네가 웬만하면은 재수 안 하고 좀 잘 들어가 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딜을 좀 해야죠. 싸게 할 수 있는 걸 좀 알아봐라.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야지 뭐 무조건 물량 공세를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물론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많다면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사실 자녀 교육비는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적정하게 하시면 되는데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비가 아니어도 사실 지금 돈 많이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당장 오늘부터라도 좀 줄여라.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사실 7가지가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딱 어떻게 보면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7가지가 사실 생활형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7가지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에 줄여본 다음에 그 남는 잉여 소득을 뭐 하라는 거예요. 뭔가 자산을 만들기 위한 뭐 시드머니를 만든다든지 노후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데 쓰라는 거잖아요. 사업체를 만들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아껴보고 그래 7가지
이 과소비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나도 몇 개 해당되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것 좀 줄이고 적금 하나 더 들자. 뭐 이런 어떤 연금 하나 더 들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줄여진 금액으로 저축하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축 먼저 해버리고 그거에 맞춰서 좀 어떻게 살림을 해보자라고 한 이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선저축이잖아요. 선저축 플러스 강제저축이 돼서 그것 때문에 돈이 절약이 돼야지 절약을 해본 다음에 절약되면은 저축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나한테 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축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선빵을 날려야 된다. 소비만 지르지 말고 저축을 질러야 된다. 저축을 질러야 된다. 그리고 저축 질렀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돼도 뭐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직장인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그 155만 원 또는 150만 원 적금 무조건 들어라. 그건 들어라. 들어오고 1년을 갔다가 해약을 하든 6개월 갔다 해약을 하든 그게 5년을 가야 1억이 되는 거긴 하지만 설사 5년을 못 간다 하더라도 해봤다는 게 어디냐. 하다가 중지하면 안이간만 못하리라가 아니라 하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인 게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저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줄일 때 이 7가지를 잘 보면서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